한림 치유, 한림 문화, 한림 휴양, 한림 교육,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건 다 사람에 관련된 얘기예요. 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더 성장하게 할 것인가, 사람을 더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라는 거죠. 숲은 수단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목적이었다. 이제는 사람이 수단에서 목적이 된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인데, 이 말은 내일 심포지엄이 있죠. 숲, 사람을 가꾸다라고 하는 심포지엄을 해요. 산림과학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내일 토론자로 가는데 제가 토론문을 써놓고 보내진 않았는데, 제 질문은, 토론의 주제는 어떤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을 키우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다면 숲 해설가가 알아야 되는 내용의 중심이 변해요. 숲 해설가가 숲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말려들지 마시고 둘 중에 선택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알아야죠. 그렇지만 그 비중을 따졌을 때 지금은 8대2 정도로 숲에 대한 걸 배우는 시간이 많아요. 숲 해설가 양성과정. 근데 저는 그게 한 6대4 정도로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들, 노인, 또는 뭐 청소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숲에 올 때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든 해설을 하든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나요? 숲 해설가 양성 과정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이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덜 해도 됐다지만, 지금은 만약 정말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라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숲에 대해서만 알아가지고는 좋은 해설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숲 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대상에 있어서 지금은 너무 아동 중심. 접근성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아동들이죠. 유치원 아이들 특히. 차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숲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대개 다 유치원 아이들, 차량이 있는 유치원 아이들. 그러니까 제일 주 타겟이죠. 유치원 아이들이. 순유치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산림교육의 숲 해설의 주된 방법이 뭐가 됐냐면 놀이가 됐어요.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동 중심에서 평생학습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은 세 개인데, 하나는 청소년이고, 두 번째는 노인이고, 세 번째는 약자들. 왜냐하면 뇌과학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는 2살, 3살 때 일어나는 뇌의 변화보다 10살, 11살, 12살 때 일어나는 변화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1살, 12살, 12살 때 다른 사람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저학년 사이에 일어나는 뇌의 변화가, 물리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도 2살, 3살 무렵, 그러니까 우리가 3살 무렵,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했을 때 그 3살 때에 형성된 어떤 것들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 시기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기 도입부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뇌를 쓰는 부위가 달라져요. 이 뒤쪽에 감정을 중심으로 한 사고체계에서 이성을 중심으로 한 사고체계로 무게중심이 넘어가요. 전두엽 쪽으로.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아이들이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얘네들이 뭘 하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이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아요. 뭐 케이블 TV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뭐 아이돌들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얼마나 관심을 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재미없는,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수업에 집중하라고, 그것도 하루에 8시간씩.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집중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아이들을 집중력 장애, 과잉행동 장애로 진단을 하고 걔네들한테 신경정신과 약을 먹이는 거. ADHD라는 건 저는 다 사기라고 생각해요. 비전문가의 입장에. 정신과 의사들이 만들어낸 병.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못한 강박관념 있는 엄마하고 정신과 의사가 짜고 만든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병으로 미국의 마이클 루브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자연결핍장애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력 부족이나 과잉행동장애라고 말하는 것의 치유가 결국은 자연결핍을 해소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을 끄는 것에 따라갈 수 없도록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관심을 끄는 것들은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 내가 정말 관심 없는 수업에 집중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움의 과정이 그야말로 고통의 과정입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은. 이 과정을 언제 빨리 끝내나. 배움 자체가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하루 빨리 끝내고 싶은 게 배우는 거예요. 배움이 정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환희와 이런 기쁨의 과정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탈출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얘네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견디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거기다 서열까지 쭉 매겨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새로운 살림교육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유치원 아이들처럼 놀이하면 얘네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팔짱을 딱 끼고 이제 지켜볼 거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저걸 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4, 5년 동안 아이들과 해온 결과를 보면, 제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보여준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얘네들이 삘이 꽂혔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이 아이들 안에 얼마나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60세가 돼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세대를 보통 20, 40, 60 이렇게 나누다가 지금은 30, 60, 90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30년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즐거움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는 죽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였는데, 그러니까 황우석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삶 과정이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저도 노인이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그룹이 아니더라고요. 90대 그 노인분들은 70대 노인분들과 아버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 70대 노인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레벨로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네 아버지 친구야. 같은 노인이라고 맘먹냐?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전체가 다 노인이셨는데, 그러니까 노인도 같은 노인이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됐고, 나뉘어지게 됐고,
이제 그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면서 변하지 않으면 삶을 꾸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리고 이제 약자들은 최근에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약자들이,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환경적 약자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들, 특히 노인, 장애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또는 뭐 성소수자 등등,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는 실업자, 이런 그룹들은 삶이 궁핍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도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한자촌에 사시는 할머니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름에 발견돼가지고 뭐가 지금 제일 필요하시냐? 시원한 물을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냉장고도 있어요, 집에. 근데 냉장고를 가동을 못한 거예요. 전기세를 못 놔서 전기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이 할머니는 노동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없으니까 전기가 끊어져서 찬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가 돼서 경제적 빈곤, 노령화, 고령화,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맞물려가지고 이 할머니를 거의 죽은 상태로 내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환경부에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되게 복합적인 문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게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유치원 애들만 데리고 산림교육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산림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분산되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룹들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숲에서는 불가피하게 일회적이죠, 많은 경우. 근데 이걸 지속적인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워크숍을 10번 하지만 어떤 아이들을 숲에서를 하게 되면 그때 만났을 때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일회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해설가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똑같은 해설을 사람만 바꾸면서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방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 아이들 4-5명을 팀을 짜가지고 얘네들이랑 2주에 한 번씩은 본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만나면서 그 변화되는 숲을 초등학교 때 시작했지만 그게 얘네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도 만약에 계속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변하는 과정을 내가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변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변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계속해서 뭔가 피드백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해설가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걸 계속 충전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시골에 있는 학교들을 한다고 이렇게 가서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멘토링을 할 때가 있는데 가서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충만해서 올 때가 많아요. 가서 제가 도와준다고 갔지만 돌아올 땐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얻어서 올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아이들의 미세한 변화들을 포착해가지고 그걸 저한테 계속 이렇게 들려줘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같이 텃밭에서 뭘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제가 같이 가서 선생님들이랑 프로그램 짜고 뭐 이렇게 한 게 뭔가 나름대로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뭔가 변화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계속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쫄망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이씨 여기 왜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여기 계속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장원비 대신에 걔네들이 농사 지은 감자 이렇게 한 푸대 싸가지고 주고 김장철에 배추 이렇게 해서 주면 저한테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꼭 와야지 다음에. 강의 겹치더라도 어떻게든지 쪼개가지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실제로. 해설가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저는 제 생각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997년인가요? 숲해설가 양성과정이 국민대에 처음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15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숲해설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질문을 깊게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제가 국립공원 관련해서 이번 제가 작년에 연구년에서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의 레인저라고 하는 국립공원 해설가들의 삶에 대한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레인저의 삶, 레인저로 산다는 것, 레인저의 신비, 뭐 레인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A부터 Z까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설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담은 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책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해설할 것인가, 뭐 그런 해설 프로그램을 뭐 이런 책들은 많지만 해설가로 산다는 것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한 게 우리가 아직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10년 이상 해설가로 활동하신 분들도 꽤 많아졌고, 그래서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건대 내가 해설가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어떤 식이든지 본인의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때에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정리를 해야 새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해설가들이 나는 해설가로 산다면 아마 이분들이 살았던 삶의 어떤 부분을 공유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속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숲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꽃은 꽃을 제외한 모든 것의 합이다, 뭐 이런 말인데, 우리가 숲을 온전하게 보려면 사실은 숲 밖을 봐야 숲이라는 걸 온전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숲을 한다고 숲을 보면 숲을 온전하게 보기 어려운 거고, 강도 봐야 되고 바다도 봐야 되고 논밭도 봐야 되고 그리고 도시 지역도 봐야 숲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해설의 테마가 훨씬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근데 예전부터 해오던 얘기라서 새롭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세 가지. 살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숲 교육을 보낸 사람에게, 부모에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신 아이가 우리가 하는 숲 교육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아이의 변화나 성장에 뭔가 이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뭘